열정의 대륙,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지역입니다. 리튬과 같은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유무역의 첫 번째 국가가 칠레 아니었습니까? 타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은 흑발주자지만 불법 이민 이슈, 마약 또는 펜타닐 조금 무섭긴 합니다. 또는 정치에 의해서 환율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찾아갔던 곳은 멕시코의 통상을 알면 돈이 보인다. 통상이 머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지역은 열정의 대륙,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는 지역이기도 한데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인 리튬이라든지 히토류, 그리고 구리, 니켈 같은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K-팝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중남미 지역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지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남미 파트를 맡고 계신 홍성우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중남미 파트 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팀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통상 정책들, 대외 정책들이 중남미 국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상황 하에서 한국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러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남미라고 얘기를 하면은 라틴 아메리카가 우리나라하고 정말 말 그대로 지구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자유무역의 첫 번째 국가가 칠레 아니었습니까? 무려 21년 전에 FTA를 체결했던 최초의 국가였는데 그 이후에 페루라든지 콜롬비아 그리고 한중미 6개국이 줄줄이 FTA를 좀 체결을 좀 했었잖아요. 최근에는 에콰도르하고 전략적 경제협력협정, 파라과이와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과도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에 이어서 또 다른 무역협정까지 체결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국가와 다양한 방식의 무역협정들을 좀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들하고 이렇게 무역협정을 많이 체결하게 되는 그런 노력들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 트럼프 2기 정부, 1기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통상 정책들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거와는 달리 소다자간, 일종의 경제 블록이 중심이 돼서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중남미 시장을 통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어떤 수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남미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또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과 같은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진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이들과의 협력이 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칠레도 굉장히 리튬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또 거기서 염수에서 리튬을 또 캐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자원 관련한 협력들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요즘 사실 이제 글로벌 연구하실 때 이제 관세 문제가 굉장히 불확실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 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가까운 나라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제조업 때문에 많이 나가 있는 나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관세 문제나 교역 다변화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남미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전략적 포지션 측면에서 중남미는 좀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2기 들어서 행해지는 관세 정책,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뭔가 전략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가치가 높을 수 있는데 일단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 다음에 멕시코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FTA도 체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타 대륙이나 지역에 비해 이제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소위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둔
교두보 또는 전진 기지로서 중남미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과거 나프타에서 트럼프 1기 정부에 개정된 USMCA로 인해서 멕시코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는 이러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동시에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불법 이민 이슈하고 그다음에 마약 또는 뭐 펜타닐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유입이 되는 문제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멕시코가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관세는 부과는 안 됐지만 여전히 멕시코는 어떤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 하에 내재적으로 뭔가 리스크는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중남미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것은 최근 2월에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장관이 첫 해외 순방주로 중미 5개국을 꼬박 다녀왔고 그 논의의 과정, 그러니까 순방 과정에서 논의에 됐던 내용이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포함시키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법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기 정부하고는 다른 2기 정부의 특징은 중미 국가들에 대해서 소위 당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중미 국가들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시킨다면 멕시코 이외에 산업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멕시코 이외에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 편입돼서 한 축을 또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중미 또 넘어서는 또 남미 국가들까지도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니어쇼링이라 그래서 미국을 근처로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통상을 많이 열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멕시코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멕시코를 또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타격을 좀 입겠다 싶었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중남미 국가들로 이걸 좀 영역을 좀 넓혀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좀 어려워졌을 때 멕시코가 막게 되면은 중남미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멕시코 외에 또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은 좀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미국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둔 공급망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에서 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 ODA 이런 것들을 뭔가 통상과 연계된 정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은 공급망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어떤 통상, 그다음에 경제 안보와 정합성을 갖는 측면에서 중미 국가와 또는 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하고 여러 어떤 방면에서 협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개발 협력 ODA 측면에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통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디지털과 녹색 전환 측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DA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제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고요. 한국이 또 ICT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력 측면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중남미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어떤 장점이 이러한 국가들에게서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ODA라는 거는 이제 해당 국가들에서 필요한 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막상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혹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남미 국가들과 관계를 좀 맺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선 좋은데 중남미 국가들도 연구하시다 보면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괜찮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 경험이 많은 나라들, 특히나 개도국, 신흥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ODA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ODA를 받는 수원국이었는데 그렇죠. 공여국으로 이제 포지션이 전환이 됐고 이러한 것들을 신흥국들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들을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재하다 보면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어쩌면 롤 모델,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중남미 진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나갈 때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뭐 선도적으로 이제 해외 교류를 많이 하는 국가는 좀 아니다 보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의 좀 선례들을 많이 돌아보게 될 텐데 그 중남미에 진출하는 다른 국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중남미에 진출할 때 좀 다르게 취해야 될 전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중남미 진출, 중남미와의 경제 협력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후발주자이고요,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현지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경쟁력을 발휘해서 필수적인 어떤 협력 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어떤 방안들 중에 하나는 과거의 경험, 경제 성장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제 성장의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소위 중진국 함정이라 그래서 경제가 일종의 어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한국의 경험과 신흥국들, 지금 중남미가 처하고 있는 어떤 경제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협력을 추진을 한다면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KSP 사업이라든지 코이카가 수행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인적 개발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한국이 타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은 후발주자지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도상국들은 사실 자기네 자국 산업을 좀 육성하고 싶은 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ODA라 그러면 보통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국국제협력단지 코이카에서 그 중남미 지역에 뭐 식수를 공급하는 인프라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그분들의 어떤 생활을 개선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그걸 하고 나니까 오히려 페루 정부에서는 그것도 좋은데 조선 산업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에 대한 거, 제조업을 좀 더 전파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ODA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제조 산업,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협력들도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님, 근데 실제 그 중남미를 조사를 하면서 그 중남미 쪽에 진출을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 사례들도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G사의 경우에 코스타리카에 이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코스타리카. 네, 이 G사는 섬유 원사를 생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류 제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현지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주 영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섬유 원사부터 해서 최종 의류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거리적 근접성으로 인해서 미국 수출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미 5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간의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관세로 또 수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이 성공적인 어떤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업은 섬유 의류 분야 이외에 다른 영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공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시켜주니까 좋은 거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가 아무래도 좀 인건비가 좀 저렴할 테고 미국과 또 가깝기도 하고 거기에 자유무역 협정까지 돼 있다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사실 그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중남미라고 해서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국가별로 있는 수많은 뭐 제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그 교류 협력에 좀 장애물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성공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좀 걸림돌이 될 만한 장애물이 될 만한 요소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수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중남미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상관없이 전 업종에서 이것은 좀 애로사항으로 봐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남미 내 치안 이슈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환율 변동이 심각하다는 어떤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현지 인력 채용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업종에 상관없이 애로사항으로 꼽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치안 불안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진출할 때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안정적인 어떤 영역을 구축할 때까지 한국에서 현지로 파견하는 것이 필수적일 텐데, 이런 치안 이슈 때문에 현지에 파견할 인력을 찾는 것이 어렵다거나 무섭긴 합니다. 예. 현지에서도 그 채용이 좀 쉽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율 변동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국가들이 국내적인 어떤 정책 또는 정치에 의해서 환율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도 환율 변동이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재무상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현지 인력 채용의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남미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와 법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 진출해서 정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꼽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다가 나누다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그 자본시장에서도 중남미 국가들 채권 금리 좋다고 그거 샀다가 그 환율 변동 때문에 굉장히 손해도 많이 보고 뭐 그랬던 기업들이 좀 떠오르긴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재무적인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거는 이제 중남미 지역에 보편적으로 좀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중남미에만 33개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 이제 국가별로도 그런 장애물들이 좀 있을 건데, 좀 세부 국가별로 나눠보면 좀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브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브라질 현 정부에서는 과거 이전 정부와는 좀 달리 보호무역주의가 좀 강한 정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 1월에 도입이 된 신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런 생산이 브라질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호무역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완성된 친환경 자동차는 무관세로 브라질로 수출이 될 수 있었는데, 2024년 1월부터 친환경 완성차 같은 경우에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들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현지 건설기업, 브라질 제조업 이외에 이제 건설기업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내에서 시장 지배력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이 있고 진출하기 어렵다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건설 관련된 장비나 인력, 기자재들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브라질에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제조업이나 건설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니어쇼어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중남미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은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멕시코가 이제 법인세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이익 배당 제도라 그래서
근로자들의 이익의 일정 부분을 근로자에게 배당해야 되는 어떤 정책이 있어서 생산비용이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페루 같은 경우에는 건설 면허의 일종인 공급자 등록부를 취득을 해야지만 건설 사업을 수주를 할 수가 있고 예. 외국 엔지니어가 근무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비용이 꽤나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칠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광물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건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그런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발생하는 시간적 어떤 행정적인 어떤 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게 성장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좀 기회의 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국가 내에서는 여러 가지 뭐 산업 보호 정책이라든지 노동자 보호 정책들이 촘촘하게 돼 있어서 진출하려고 하면 정말 꼼꼼하게 좀 알아보고 진출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글로벌 시장의 어떤 재편 상황들을 보면 예전에는 G2를 중심으로 봤다면 요새는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가지고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위상이 좀 강해지는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중남미인데 앞으로 어떤 판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로벌한 어떤 통상 환경의 변화가 있는 측면에서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특히 중남미가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는 좀 어떤 위치를 점유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어떤 국제사회에서 수동적인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중남미도 어떤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중남미의 영향력,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협의체들이 있고 공동체들이 있는데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해서 뭔가 중남미도 글로벌 사우스의 한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브릭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브릭스에는 이제 브라질이 지금 정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브릭스 내에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지금 발효는 안 됐습니다만 EU하고 메르코스루라고 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이 된 관세 동맹인데 이 양 지역 간의 FTA가 타결이 됐고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향후에 발효가 돼서 경제적인 어떤 협력과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면 이 안에서 또 중남미가 글로벌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이 될 수가 있겠고 셀락이라고 중남미 33개국이 모이는 연합체가 있습니다. 이 셀락을 통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응한 한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들을 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다자 측면에서 중남미들은 과거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좀 벗어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남미의 역사도 반복이 되어 왔는데 중남미 국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이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국의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이 반드시 중남미 내 다른 국가들의 이익이 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한 목소리를 또 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또 향후에 중남미가 얼마나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메르코스루에서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4개국이 참여하는 그 지역이 뭐 인구도 엄청 많고 경제 규모도 이제 합쳐놓으면 상당한데 오히려 지금 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협력을 잘 못했던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세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메르코스루와 EU가 FTA를 발효하면 정말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되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들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짧게는 12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먼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한 120년 전부터 그 지역과 함께 교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어떤 가난과 핍박을 피해서 찾아갔던 곳은 멕시코의 농장이었죠. 그때 현인 1세대를 애니갱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느덧 5세대까지 돼서 한인 사회의 주축을 또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중남미 이민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를 맺은 국가도 칠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보면은 중남미가 우리에게 항상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중남미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 협력을 좀 넓혀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통상의 머니 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토크 내용이 알차고 좋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의 머니였습니다.